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KT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이나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업인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설립일자는 81년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주권 상장은 98년도에 코스피 시장, 즉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 크게 네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무선 통신과 컨버전스 사업을 제공하는 ICT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신용카드 사업을 제공하는 금융사업, 세 번째로 위성 방송 서비스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커머스 그리고 광고업을 하는 기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 종속 회사는 총 64개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용평가를 보면은 S&P에서는 A-, 피치에서는 A, 그리고 무디스에서는 A3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보통주만 발행 가능한 주식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우선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까지 발행한 보통주의 주식수는 3억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감소한 주식 총수가 5천만 주 정도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익 소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식수에서 실제 일부 주식을 태워 없앤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태우고 남은 게 지금 2,6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 대비 10.29%가 되는데, 이 기준으로 되는 날짜가 2021년도 1분기 기준입니다. 근데 2020년도 말을 보니까 7.38%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 주식수를 더 사들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는 다음과 같고, 거래량을 보면은 경쟁사인 SK텔레콤 그리고 KT 모두 거래량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대주주인 12.98%를 갖고 있고, 자사주가 10.29%, 나머지 기타가 76.7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실적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느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ICT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64%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 광고업이나 부동산업에서 발생시키는 게 20%, 그 다음에 금융이 13%, 위성방송 서비스가 3%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K거 기준으로 각각의 항목들, 각각의 사업 부문별 들이 어떤 성장성을 보이는지를 보면은 모든 게 다 0에서 1%대의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KT가 하는 사업 모두가 성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21년도 2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무선이 39.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말, 인터넷 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서 그럼 ICT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보면은 이동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IPTV, 전용회선, 유선전화, 기업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IC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현대생활의 필수제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 및 계절성에 따른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내 시장 여건을 보면은 통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국내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것은 사업보고에서 나온 KT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력이라고 보기에는 구독자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은 시내 전화는 KT가 1등, 그 다음에 이동 전화는 SK텔레콤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KT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초고속 인터넷은 KT가 1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IPTV도 KT가 1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루고루 KT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사업, 즉 BC카드에 대한 시장 여건인데요. 우선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바로 이 금융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허가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맹점 수와 평균 결제 금액의 이런 하락세에 대한 이유 때문에 성숙기에 진입된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19년도에는 24.1% 그리고 21년도에는 23.7%로 그래도 꾸준히 20% 초반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입 장벽 자체는 높고 성숙기에 진입됐기 때문에 고유의 리스크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의 안정성을 카드 및 가맹점 수로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3분기에 실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수는 약 1억 1천만 장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그 중에서 1인당 카드 수는 거의 4장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 3분기 기준 민간의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 10번 중에 한 7.5번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 비씨카드에서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우선 밑줄친 부분이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약 한 45%에서 50%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아주 높았을 때 발생하는 영업 레버리지와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T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2021년도 9월 3일 기준 대차 잔고 주수는 320만 정도가 되는데 총 발행 주식수가 2억 주가 넘기 때문에 실제 비중은 1.26%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증감률을 보면은 자본금은 5년 동안 한 번도 증가되지 않았고 그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4.1%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증가했으니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는 뜻이 됩니다. 자본금의 증가율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채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자본의 비중이 높아져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2020년도에 반등을 했고 최근 4분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5.7%라는 것은 사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볼 수가 없고 낮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0.7%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보는 매출채권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20%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 초반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100원을 벌었을 때 20원 정도는 외상으로 벌렸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기업이 돈이 많고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돈이 없을 때에는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KT라는 이 회사는 필수재 성격의 무선 인터넷이나 그리고 휴대폰과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 비중이 높다고 해서 회사가 금방 휘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보다 2020년도가 훨씬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의 속도가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씩 상승할 때 재고자산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회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마이너스 0.1%,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6.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비인데요. 실제 KT가 얼마만큼의 개발비를 계산시키는지를 살펴보면은 회계 처리를 봤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가 실제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개발비, 무형 상각을 하는 게 100억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분의 1이니까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발비를 이 사람들이 무형 상각을 시킨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개발비에서 실제 얼마만큼 단기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0.67%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형자산의 실제 내역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 특이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비가 항상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주파수 이용권, 스마트폰을 쓸 때 우리가 4G, 5G 같은 이렇게 무선 인터넷을 쓸 때는 주파수 이용권을 정부로부터 사들여야 되는데 이 주파수 이용권도 무형 자산으로 잡힌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1%씩 성장할 때 판관비가 더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1.2%씩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매년 0.7%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손익이 플러스를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매년 3.2%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KT라는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이렇게 매출과 판관비,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주당 800원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주당 1350원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2.72%, 2020년도에는 5.63%로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배당 성향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이 주당 배당액과 현금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5.63%인 것을 기억하고 굳고채 3년이 1.36%인 것을 바라본다면 이 회사가 배당주로 갖고 있기에는 괜찮은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인데요. 실제 KT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4조 7천억 원의 돈을 벌었고 2020년도에도 4조 7천억 원의 돈을 번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실제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쓴 돈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점은 20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줄어들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크게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에는 2조 9천억 원이 됐는데 2020년도를 보면 2조 6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 투자 그리고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과 현금성 자산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0%대의 성장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2%의 성장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의 역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마이너스 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영업활동연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행히 실제로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훨씬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실제로 이 회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 많은 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활동연금 흐름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실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1%씩 상승할 때 당기순이익은 3%씩 상승했고 주가 상승률은 영업활동연금 흐름과 비슷한 1.4%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보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것을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최근 4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조 7천억 원, 그리고 캐펙스는 3조 2천억 원인데 2020년도에 갔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조 7천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1조가 늘어났고 캐펙스는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FCF 즉 잉여현금 흐름이 4,80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랬다라는 것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넘어올 때 주가가 한번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와 TTM 최근 4분기를 비교해 본다면 TTM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년도 즉 2020년도에 비교했을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2천억 원가량 이상이 증가했고 캐펙스도 꾸준히 3조 2천억 원가량 투자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다,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 캐펙스 그리고 잉여연금 흐름 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기업 주가 차트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KT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은 35,500원대로 현재 주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최저점은 17,250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KT라는 주식을 5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T는 1.4%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8%, 코스피는 10%의 수익률을 냈다는 것에 비교해 봤을 때 KT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들어간 회사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KT는 4분면 중에 어떤 4분면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자산과 부채 자본을 실제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나누면 다음과 같고 2018년도부터 살펴보면은 실제 ROE는 영업 성격 대비 7,623억 원을 벌어서 4.78%, 19년도에는 3.91%의 ROE를 발생시켰고 2020년도에는 4.11%를 ROE로 가져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KT라는 회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비사분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OE 자체도 아주 높지는 않고 유보금 자체도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유보금은 낮은 상태에서 ROE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분면 끝자락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실제 사격인 회계사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2019년도에 4.58%의 ROE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는 3만 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5년 평균인 5.06%를 갖고 간다면 3만 3천 원. 만약에 2021년도 예상인 6.9%를 갖고 간다면 적정 주가는 4만 5,995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가 3만 2천 원대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2021년도에는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즉 업사이드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는 KT는 5년간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5년간의 캐펙스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재무제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이나믹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9년도에는 3.91%의 ROE,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4.11%의 ROE를 발생시켰는데 그냥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사 청산 시에는 마이너스 1.5조 원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현금성 자산은 2조 6천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보통인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 중심의 KT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서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배당주로 갖고 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KT의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